그 말이 공기 중에 독처럼 퍼졌다. 엄마, 그냥 사라져버리면 안 될까요? 며느리 소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문을 가리켰다. 내 아들, 내 유일한 자식인 지훈이가 팔짱을 끼고 그녀 옆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가 없으면 우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족 갈등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 적이 있나요? 구독하고 이 이야기와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여정이 바로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때는 그저 핸드백과 남은 자존심을 챙겨서 내가 사는데 도움을 준 집의 문을 나섰을 뿐이다. 주말마다 손자들을 돌봐준 그 집, 그들이 아플 때 죽을 쏘아다주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샴페인을 가져다준 그 집. 봄바람이 내 얼굴에 차갑게 느껴졌다. 68세의 내가 불필요한 존재, 버려도 되는 존재라는 말을 듣다니. 운전대를 잡은 내 손이 떨렸다. 익숙한 집으로 가는 길이 눈물로 흐려졌다. 서울 북촌의 한옥, 우리 가문이 3대째 지켜온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아침에 켜놓고 간 현관등이 나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아침에 나간 여자와 저녁에 돌아온 여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집 안에서 나는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익숙한 방들을 걸었다. 복도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지훈이의 졸업식, 쌍둥이 손자들의 돌잔치, 소영이와 지훈이의 결혼식. 그때는 내가 꼭 필요한 존재였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정적이 내 귀를 눌렀다. 손자들의 웃음소리도 가족절 준비할 일도 없었다. 그저 나와 복도의 할아버지 시계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시간을 세고 있을 뿐이었다. 한때 우리는 가까웠다. 지훈이와 나는. 그가 12살 때 아버지를 잃은 후 우리는 한 팀이 되었다. 나는 그의 모든 야구 경기에 참석했고 모든 과학 프로젝트를 도왔으며 대학 지원서를 논의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나는 그의 조언자이자 응원자이자 안전한 피난처였다. 그러다가 소영이가 왔다. 똑똑하고 야심찬 소영이, 가족 역학과 경계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가진. 나는 그녀를 환영하려 했고 그녀의 방식에 맞추려 애썼다. 아마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묘한 지적들이 시작되었다. 내가 아이들 옷을 개는 방식, 내가 주는 간식, 내가 하는 조언. 작은 비판들이 눈송이처럼 쌓여서 결국 나는 불만의 눈사태에 파묻혀버렸다. 그래도 우리는 화목한 척했다. 일요일 저녁 식사, 명절 모임, 생일 축하. 나는 음식 가져오기 전에 물어보는 법을 배웠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기 전에 확인하는 법을 배웠다. 일주일에 3번 하던 방문을 한 번으로 줄였다. 쌍둥이들의 교육, 과외 활동, 잠자리 시간에 대한 제한들을 삼켰다.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다. 아마 틀렸을 것이다. 모든 것은 김치통에서 시작되었다. 정말 작은 일이었다. 할머니의 손으로 그린 도자기, 파란 꽃들이 가장자리를 따라 춤추는. 소영이가 몇 달 전 동료들과의 저녁 파티를 위해 빌려간 것이었다. 교회 잔치를 위해 필요해서 방문했을 때 언급했다. 아, 그거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소영이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나중에 찾아볼게요. 잔치가 내일인데요. 나는 목소리를 가볍게 유지하려 애쓰며 설명했다. 복사님이 특별히 내 고구마 조림을 요청하셨거든요. 소영이가 한숨을 쉬었다. 짜증으로 날카로운 소리였다.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그릇 찾느라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바쁜 거 이해해요, 얘야. 어디 있을지만 알려주면 내가 찾아볼게요. 그녀가 노트북을 닫았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어머니는 항상 뭔가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빌린 걸 세고 우리가 어머니께 빚진 게 뭔지 추적하시잖아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다. 그냥 김치통일 뿐인데요. 어머니에게는 그냥 김치통인 게 없어요. 쌍둥이들이 머리를 자르라는 말씀이든 피아노 레슨을 등록하라는 말씀이든 저희 찬장을 다르게 정리하면 더 효율적일 거라는 말씀이든 정리해드린 건 도움이 되려고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볼이 붉어졌다. 어머니는 끊임없는 존재감으로, 끊임없는 의견으로, 끊임없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질식시키고 계세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하고 있었다. 쌍둥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소영이가 힘들어할 때 매일 갔던 것에서 줄인 것이었다. 경계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목이 메이며 물었다. 제가 선을 넘었다면 선을 넘었다고요? 소영이가 웃었다.
전에 그녀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거친 소리였다. 어머니는 불도저예요. 부모로서 우리를 무시해요. 크리스마스 기억하세요? 교육용 태블릿 말이에요. 저희가 쌍둥이들한테 사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는 뭘 하셨어요? 똑같은 걸 사주셨죠. 몰랐어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절대 묻지 않으세요. 그냥 더 잘 안다고 결정하시죠.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했다. 분노로 경직된 아내 소파 끝에 앉아 혼란과 상처가 분명히 얼굴에 쓰여진 나. 무슨 일이에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소영이가 그에게로 돌아섰다. 어머니가 김치통 때문에 화나셨어요. 김치통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항변했다. 소영이가 내가 당신들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부모로서 당신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가 중재하고 평소처럼 상황을 원만히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다. 대신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 사이로 손을 쓸었다. 아버지와 너무 닮은 제스처라 가슴이 아팠다. 엄마, 저희가 엄마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정말로 선을 넘는 경향이 있어요. 배신감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내 아들, 내 지훈이, 아버지의 심장마비 후 내가 혼자 키운 그 아이가. 넘어서요? 나는 속삭였다.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저희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소영이가 말했다. 어머니가 주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조건이라니. 정말요? 그녀가 끼어들었다. 지금 집값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댓글들, 쌍둥이들 대학 자금에 대한 힌트들, 한옥이 어머니 가문에 몇 대째 내려왔는지에 대한 상기시켜주기들. 그런 건 조건이 아니에요? 엄마. 지훈이가 아내 옆으로 가서 서며 말했다. 엄마는 저희 경계를 존중해야 해요. 저희는 어른이에요. 부모예요. 저희가 결정해요. 알고 있어요.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말요? 소영이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항상 저희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급하게 들어와서 고쳐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완전히 믿어요. 그럼 왜 지속적인 의견 없이 저희 찬장을 재정리하거나 중복된 선물을 사거나 저희 육아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는 저희가 저희 인생을 살도록 놔둘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설명하고 변명하려 했다. 찬장은 그들이 휴가 간 동안의 깜짝 선물이었다. 태블릿은 얼마나 교육적인지 봤기 때문이었다. 머리 자르라는 댓글은 쌍둥이들이 계속 머리카락을 눈에서 치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저는 생각해요. 지훈이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이요? 나는 그 말을 되풀이했다. 공허했다. 네. 소영이가 동의했다. 감시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공간이요? 그때 그녀가 그 말들을 했다. 모든 것을 바꿀 그 말들을. 엄마가 없으면 우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들, 내 유일한 자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가는 운전은 흐릿했다. 한옥이 어둡고 비어 보였고 내 귀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기억들로 가득한 방들을 다니며 사진들을 만지고 한평생의 기쁨과 슬픔을 목격한 가구들을 손으로 쓸었다. 부엌에서 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가족 모임을 위한 그릇들로 가득한 찬장을 열었다. 냉장고에는 일요일 저녁 식사에 남은 음식이 있었다. 마지막 식사일지도 모르는. 나는 먹지 않았다. 먹을 수 없었다. 대신 창가의 독서용 의자에 앉아서 어둠이 동네를 덮는 것을 지켜봤다. 주변 집들의 불이 켜졌다.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이고 있었다. 아이들이 목욕하고 잠자리에 들고 있었다. 정상적인 삶이 계속되는 동안 내 삶은 산산조각났다. 내 전화는 조용했다. 지훈이의 사과 문자도, 쌍둥이들이 언제 다시 방문할지 묻는 전화도, 내 부재가 눈에 띈다는 어떤 표시도 없었다. 할아버지 시계가 9시, 10시, 그리고 자정을 쳤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내 세계의 지각 변동을 처리하지도 못했다. 엄마가 없으면 우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이 빈 집에서 내 마음의 빈 공간에서 메아리 쳤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눈이 멀었고 그렇게 간섭하고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을까?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수십 년간의 사랑과 희생을 그렇게 빨리 버렸을까?
밤이 깊어가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굳어졌다. 42세의 12살 아이를 혼자 키우며 과부가 되었을 때부터 느끼지 못했던 결심. 슬픔과 홀로서기와 인생 재건을 이겨낸 결단력. 그들은 내가 사라지기를 원했다. 아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확히 해줄 때가 온 것 같다. 나는 그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서 자라나는 더 어두운 무언가 때문일 수도 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다. 나는 내 인생의 유령처럼 일상을 이어갔다. 화분에 물 주기, 우편물 받기, 혼자 교회 다니기, 가족의 부재에 대한 변명 만들기. 쌍둥이들이 수영 레슨이 있어요 라고 말하거나 지훈이가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들이 쓰라렸다. 정원클럽의 박 여사가 일요일 저녁 식사에 대해 2번 물었다. 당신 가족이 그리워요. 재단을 위해 수선화를 정리하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짓고 화제를 돌렸다. 밤에는 기억들이 나를 습격했다. 바로 이 거실 바닥을 가로질러 지훈이가 처음 걸었던 것. 위층 창가 자리에서 그에게 읽기를 가르쳤던 것. 그의 10대 시절 지하실에서 록밴드가 연습하는 천둥 같은 소리로 가득했던 집 뒷마당에서의 졸업 파티. 그의 주립대 합격을 축하하는 그렇게 많은 자랑스러운 얼굴들. 내가 어떻게든 그를 실패시켰을까? 너무 관대했거나 충분히 관대하지 않았을까? 너무 격렬하게 사랑했거나 충분히 격렬하지 않았을까? 나는 방에서 방으로 걸어다니며 연필로 그의 길을 표시했던 문틀들을 만지고 비 오는 오후에 우리가 함께했던 보드게임들이 여전히 들어있는 옷장을 열고 그의 옛 침실에 서 있었다. 지금은 게스트룸이지만 여전히 어떻게든 아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었다. 우리 싸움 3일 후 나는 복도 옷장을 열었다가 사진 앨범들을 쌓아놓은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를 꺼냈다. 지훈이의 베이비북. 잉크로 찍은 그의 작은 발도장. 병원 발찌, 첫 미소, 첫 등교일. 나는 모든 것을 기록했고 모든 이정표를 소중히 여겼다. 이제 그 기억들이 고발장처럼 느껴졌다. 내 사랑이 너무 소모적이었을까? 내 자부심이 너무 명백했을까? 내 기대가 너무 높았을까? 나는 앨범을 닫고 그 옆에 있는 폴더를 봤다. 내 유언장. 지훈이를 메이플 스트리트의 한옥 유일한 상속자로 지명한 문서. 오늘날 시장에서 거의 20억 원에 달하는 집.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집.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겨울 햇살처럼 차갑고 명확한 깨달음.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지금 의미하는 것일까?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아니라 미래의 상속재산, 재정적 안전망, 결국 부의 약속? 거기 서서 유언장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그 생각이 결정화되었다. 소영이가 나에게 던진 집의 가치에 대한 모든 댓글들, 대학 기금에 대한 것들, 가족 유산에 대한 것들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재정렬되었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바라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내 결국의 부재라는 기반 위에 그들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 변호사는 수십 년간 내 일을 처리해왔다. 남편이 죽은 후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고 지훈이의 대학 신탁기금을 도와주었고 투자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그의 사무실은 여전히 같은 가죽 의자들. 레몬 광택제와 오래된 책 냄새가 있었다. 박 여사님. 그가 따뜻하게 일어서서 인사했다. 반가운 깜짝 방문이네요. 지훈이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요? 그것도 제가 여기 온 이유 중 일부예요. 익숙한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몇 가지 변경을 하고 싶어요. 유언장을요? 내 파일을 찾으며 물었다. 내 인생을요? 나는 집부터 시작해서 정정했다. 집을 팔고 싶어요. 그의 손이 멈췄다. 한옥 말씀이세요? 하지만 항상 가족 안에 두겠다고 고집하셨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나는 단순하게 말했다. 지훈이와 이야기해 보셨어요? 그 집은 수년간 그의 상속재산으로 유언장에 있었는데요. 알고 있어요? 김 변호사가 독서용 안경 너머로 나를 살펴봤다. 박 여사님, 실례지만 괜찮으신가요? 갑작스러워 보이는데요. 얼마나 공유할지 고민했다. 김 변호사는 내 변호사만이 아니었다. 남편의 친구였다. 지훈이가 잘하는 것을 지켜봤다. 지훈이와 제가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은 것들을 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는 말했지만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족집을 파는 것이 이 의견 차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군요. 그렇게 말하니까 유치하게 들렸다. 반동적으로.
내가 복수심에 칩을 벌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 그것보다 복잡해요. 내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 그럼 헬렌,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그 질문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수십 년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후 남편, 아들, 손자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가? 죽기 전에 살고 싶어요. 내 목소리가 흔들렸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 집은 50년 넘게 당신의 집이었어요. 내 탓이었어요. 나는 정정했다. 어쩌면 이제는 내 사슬일지도.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시장 가치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투자 옵션과 생활신탁에 대해, 내 가장 큰 자산을 현금화하는 실질적인 현실에 대해. 현금 구매자도 주세요. 마침내 나는 그에게 말했다. 빨리 마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정말 확실하세요? 그가 물었다. 중요한 결정이에요. 확실한가? 그 질문이 집까지 따라와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괴롭혔다. 내가 과잉 반응하고 있는 걸까? 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를 후회하게 될까? 나는 지훈이의 옛 방에 서서 밤의 공포가 그를 내 침대로 달려가게 만들던 밤들, 첫 번째 여자친구가 토론팀 주장을 위해 그를 떠났을 때의 상심을 간호했던 것들을 기억했다. 부엌에서는 그에게 아버지의 팬케이크 레시피를 가르쳤던 것을 떠올렸다. 식당에서는 숙제 시간과 식탁에 펼쳐진 과학 프로젝트들을, 거실에서는 크리스마스 아침과 생일 축하들을. 모든 구석이 기억을 담고 있었다. 모든 마룻바닥이 우리 삶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기억은 미래와 같지 않다. 엄마가 없으면 우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은 여전히 아프고 빈 방들에서 여전히 메아리 쳤다. 솔직하다면 상황은 몇 년간 변해오고 있었다. 지훈이의 방문이 더 짧아지고 더 의무적이 되었다. 대화는 더 피상적이 되었고 내 역할은 어머니에서 가끔 베이비시터로 그들 이야기의 배경인물로 줄어들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족의 버전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이 나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전통과 기대에 매달리고 있었다. 집은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때 있었던 것의 박물관이 되어버렸다. 김 변호사와 만난 지 일주일 후 나는 전화를 받았다. 개발업체가 관심을 보였다. 전액 현금, 빠른 마감, 조건 없음. 아마 헐어버릴 겁니다. 김 변호사가 경고했다. 현대적인 걸 지을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끔찍하게 만들어야 했다. 대신 나는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다. 그들이 새로운 것을 짓도록 하자. 과거가 미래를 위해 길을 내주도록 하자. 수락한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말했다. 헬렌, 정말 확실해요. 나는 몇 년 만에 가장 안정된 목소리로 그를 가로막았다. 때가 됐어요. 그날 밤 나는 각 방을 돌며 작별 인사를 했다. 집 자체에게가 아니라 이 벽들 안에서 내가 되어왔던 여자에게. 아내, 어머니, 과부, 할머니. 나를 정의하고 제한하고 지탱해준 역할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정의할 것이다. 결정이 내려지자 옳다고 느껴졌다. 쉽지는 않았지만 옳았다.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기대의 짐, 그들의 것과 내 자신의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또는 나를 위해 보존해왔던 유산의 무게.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꿈에서 나는 알 수 없는 해변에 서 있었고 파도가 내 뒤의 발자국들을 씻어내고 있었다. 지평선은 앞으로 넓게 열려 있었다. 집은 2주 만에 팔렸다. 현금과 적은 질문을 가진 개발업체에게. 나는 화요일 아침에 서류에 서명했고 열쇠를 넘겨주면서 이상하게도 가벼움을 느꼈다. 마감 변호사는 내 침착함에 놀란 것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이 되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특히 가족집을 팔 때는요. 나는 미소 지었다. 우는 건 이미 다 했어요. 그 수표, 너무 커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금액이 내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재정 고문, 부동산 중개인, 재산 설계사와의 미팅을 준비해놨다. 몇 주간 비어있던 내 달력이 갑자기 약속들과 가능성들로 가득 찼다. 나는 포장하고 비우는데 3주를 주었다. 평생을 해체하는 3주. 쉬운 방들부터 시작했다. 게스트 욕실, 세탁실, 복도 옷장. 물건들을 더미로 분류했다. 보관, 기부, 버리기. 그 과정은 체계적이고 거의 진정시키는 것이었다. 각 결정이 자기 결정의 작은 연습이었다.
그러고 나서 더 어려운 공간들이 왔다. 지훈이의 어린 시절 침실, 남편과 함께 썼던 안방, 가족 사진들로 가득한 벽이 있는 거실. 나는 다락방에서 지훈이의 첫 번째 야구 글러브를 찾았다. 여전히 그의 8살 손에 맞게 모양이 잡혀 있었다. 그의 과학박람회 리본들, 초등학교에서 만든 어머니의 날 카드들, 과장된 속눈썹으로 그려진 내 얼굴, 조심스러운 크레용으로 쓰인 세계 최고의 엄마라는 글씨. 내가 세계 최고의 엄마였을까? 아니면 소영이가 시사한 대로 통제적이고 회방꾼이고 질식시키는 엄마였을까? 아마도 둘 다 사실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사랑과 통제가 어디선가 얽혀버렸을 것이다. 안방 옷장에서 나는 28년 전 남편이 그대로 둔 스웨터들이 여전히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익숙한 향기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의 모습이 어떻게든 해진 팔꿈치, 늘어난 소매에 보존되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그것들을 간직해왔다. 이 양모 유령들을. 보내줄 때가 됐어. 나는 속삭이며 기부를 위해 각각을 조심스럽게 개었다. 식당 찬장에는 할머니의 도자기가 들어있었고 결혼식 날부터 모든 명절 식사에 사용되었다. 나는 각 조각을 신문지에 싸면서 추수감사절 저녁, 크리스마스 잔치, 부활절 브런치, 빵을 향해 손을 뻗는 쌍둥이들의 작은 손들. 첫 번째 칠면조를 자르는 지훈이의 새 여자친구로서 우리와 함께한 첫 명절에 긴장했던 소영이를 기억했다. 가족 저녁이 더 있을까? 아니면 그 전통들이 엄마가 없으면 우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와 함께 끝난 것일까? 나는 몰랐지만 어쨌든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상자에 깔끔한 검은 글씨로 가족 소장품이라고 표시했다. 사진들이 가장 어려웠다. 틈리 있는 1학년생부터 진지한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지훈이의 성장을 기록한 학교 사진들. 우리 가족 초상화들. 처음에는 우리 셋, 남편이 죽은 후에는 지훈이와 나만, 그 다음에는 소영이와 지훈이, 그리고 쌍둥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4명 모두. 새로운 작은 장소로 다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그것들을 버릴 수도 없었다. 나는 하루 종일 선택하고 분류하면서 필수적인 기억들의 앨범을 만들고 나머지는 디지털로 촬영했다. 집이 비워지면서 더 커 보이기 시작했다. 내 발소리가 맨 벽에서 메아리 치고 가구의 유령들이 딱딱한 나무 바닥에 바른 직사각형들에서 보였다. 한편 내 새로운 삶은 전화와 미팅을 통해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다. 손자들을 위한 대학 기금을 설정하고 싶어요. 나는 재정 고문에게 말했다. 18세에 접근할 수 있는 철회 불가능한 신탁으로 가족 상황과 상관없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리고 수익금의 나머지는요? 상당 부분을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나는 말했다. 소아암 병동에요. 남편은 소아과 의사였다. 그가 승인했을 것이다. 매우 관대하시네요. 고문이 댓글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새로운 개념. 바닷가 근처에 작은 곳을 사고 싶어요. 나는 말했다. 관리하기 쉽지만 아름다운 곳으로요. 그리고 여행을 위한 수입을 제공하도록 나머지를 투자하고 싶어요. 여행이요? 그가 물었다. 네. 내 목소리의 확신에 나 자신도 놀라며 말했다. 항상 파리와 로마와 도쿄를 보고 싶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내가 찾기 전에 5군데 매물을 보여주었다. 작은 건물의 2층짜리 콘도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 거실의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창문들이 바다와 하늘의 끝없는 파란색을 액자처럼 담고 있었다. 아침 커피와 일몰 칵테일을 위한 작은 발코니. 대가족 모임보다는 단순함을 위해 설계된 부엌의 현대적인 가전제품들. 완벽해요. 나는 해안에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말했다. 확실하세요? 중개인이 물었다. 한옥과는 꽤 다른데요. 그게 바로 완벽한 이유예요. 나는 그날 오후 제안을 했다. 다음 주까지 그것은 내 것이었다. 이사업체들이 목요일에 왔다. 나는 빈 한옥의 마지막으로 서서 오래된 집의 익숙한 삐걱거림과 한숨 소리를 들었다. 현관에서 나는 지훈이의 성장을 추적하는 연필 표시가 있는 문틀을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안녕. 나는 지배계가 아니라 여기서 살았던 여자에게 속삭였다. 남편, 어머니, 할머니로서의 역할로 정의되었던 여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했던 여자에게.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다. 콘도는 빈 벽과 맨바닥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내 흔적을 기다리는 캔버스.
나는 조심스럽게 선별한 소지품들을 배치했다. 각각은 습관보다는 의도로 선택된 것들. 가족 사진 앨범들은 전용 선반에 갔다. 남편의 회중시계는 침대 옆 탁자에, 할머니의 흔들의자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다른 모든 것은 새 것이었다. 바다 거품 초록색의 세련된 소파, 해안 풍경이 있는 예술작품, 파란색과 흰색 톤의 침구, 8인용 거대한 것이 아닌 4인용 식탁. 그 첫날 밤, 나는 발코니에 앉아서 물 위로 나타나는 별들을 지켜봤다. 파도의 리드미컬한 소리가 할아버지 시계의 익숙한 째깍거림을 대신했다. 레몬 광택제와 오래된 나무 냄새 대신 바닷바람이 내 폐를 채웠다. 나는 동시에 매여있지 않으면서도 근거가 있다고, 기대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내 자신의 선택에 탓을 내렸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익숙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깨어났다. 혼란스러운 순간 동안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갈매기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나를 방향 잡아주었다. 내 새로운 삶, 내 선택. 나는 커피를 만들어서 발코니로 가져가서 아래 해변에 이른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을 지켜봤다. 나이든 부부가 해안선을 따라 손을 잡고 걸었다. 젊은 엄마가 얕은 파도 사이로 유아를 쫓고 있었다. 내 전화는 조용했다. 내 부재를 궁금해하는 지훈이의 전화도, 일요일 저녁 식사에 대한 소영이의 문자도, 최신 작품을 보여주는 쌍둥이들의 페이스타임 요청도 없었다. 그들이 내가 이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내가 그들이 상속받기로 기대했던 집을 팔았다는 것을?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들은 결국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침묵도 내 변화의 일부였다. 그들의 인정 없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들의 존재나 부재로 내 날들을 측정하지 않고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 나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달 알래스카 크루즈를 예약했다. 그리고 가을 유럽 항공편도.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사진 클래스를 조사하고 일출에 만나는 해변 요가 그룹에 가입했다. 그날 오후 나는 해변을 따라 맨발로 걸으며 파도가 내 발을 덮도록 했다. 물은 차가웠고 충격적이었고 이 새로운 삶처럼 상쾌하고 익숙하지 않고 신나게 하는 것이었다. 한 아이가 갈매기를 쫓으며 지나갔다. 그 아이의 웃음이 바람에 실려왔다. 나는 쌍둥이들을 생각했다. 새로 찾은 자유 가운데 날카로운 상실감. 그들이 언젠가 여기를 방문할까? 내가 지금 걷는 곳에서 모래성을 쌓을까? 아니면 이곳이 내 옛 산과 분리되어 자아 발견의 성소로 남을까? 나는 몰랐다. 알 수 없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미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기대로 정의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앞에 쓰여지지 않은 채로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과거가 아닌 가능성들을 꿈꾸었다. 한 달이 가족으로부터 한마디도 없이 지났다. 전화도 문자도 손자들의 방문도 없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유령이 되어버렸다. 내 날들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대서양 위의 일출을 바라보며 발코니에서 마시는 아침 커피, 조개 껍질을 줍는 해변 산책, 미뤄둔 소설이나 해안 상점들 탐험으로 보내는 오후, 하늘이 파란색에서 남색으로 변하는 것을 와인과 함께 보내는 저녁. 나는 가족의 부재에 대해 친구들에게 변명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웃으며 내 안에 침묵이 메아리 쳤다. 쌍둥이들의 생일이 표시되지 않고 지나갔다. 내가 산 카드들이 내 책상에 보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우리의 점점 커지는 거리에 대한 작은 기념비. 그들이 벌써 나를 잊었을까? 아이들은 부재에 그렇게 빨리 적응하는 걸까? 내 건물에서 나는 친구가 된 이웃들을 만났다. CB의 엘레노어 여사가 주간 브리지 게임에 나를 초대했다. 설리반 부부가 금요일 칵테일을 주최했다. 파텔 박사가 최고의 산책로를 추천해 주었다. 여기 새로 오셨어요? 브리지 중에 엘레노어가 물었다. 모든 것에 새로워요. 나는 대답했다. 새 집, 새 라이프 스타일, 새 독립성.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창조. 해롤드가 죽은 후 나도 같은 걸 했어요. 코네티컷 집을 팔고 여기로 이사와서 68세에 패들보딩을 배웠죠. 패들보딩이요? 나는 물 위에서 균형을 잡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웃었다. 왜 안 돼요? 지금 내 철학이에요. 모든 걸 적어도 한 번은 해보는 것. 나는 그녀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전에는 거절했을 초대들을 받아들였다. 일몰 크루즈, 도자기 클래스,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의 당일치기 여행.
내 달력이 스스로 선택한 활동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가족 모양의 공허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어떤 아침에는 오늘 그들이 전화할 거라고 확신하며 내 전화기에 손을 뻗었다. 어떤 밤에는 보내지 않은 메시지들을 작성했다. 자존심과 상처가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을 형성했다. 내 알래스카 크루즈가 다가왔다. 나는 가방, 등산화, 적절한 카메라를 샀다. 여행사의 준비 세션에서 한 여자가 물었다.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말했다. 그 말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용감하시네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어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다. 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한때는 나도 동의했을 것이다. 이제는 필요한 진화처럼 느껴졌다. 의심은 여전히 스며들었다. 내가 과잉 반응하는 걸까?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걸까? 어느 날 오후 나는 그들 집 앞을 지나갔다. 잔디밭에 쌍둥이들 자전거, 차도의 지훈이 차, 여름 색깔로 피어나는 소영이의 화단, 나 없이 계속되는 삶.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고속도로를 흐리게 하는 눈물과 함께 집으로 운전했다. 그날 저녁, 나는 한때 너무 사치스럽다고 여겼을 비싼 북극광 관광을 예약했다. 독립의 각 행위가 내 결심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쌍둥이들의 부재는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었다. 그들의 끈적한 포옹들, 끝없는 질문들, 여과되지 않은 관찰들이 그리웠다. 자존심을 위한 내 입찰에서 그들을 잃었을까? 일요일 아침이 가장 어려웠다. 가족 브런치 시간이 내 앞에 비어있게 펼쳐졌다. 나는 새로운 교회들을 시도해봤지만 주의가 산만해졌다. 우리 옛 교회의 누군가가 내 부재를 눈치챘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이 원한 대로 나는 사라졌다. 나를 괴롭히는 질문은 내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러고 싶은지였다. 그러자 내 전화가 폭발했다. 2시간 동안 이 회할번의 부재 중 통화, 지훈이에게서 15번, 소영이에게서 6번.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는 음성 메시지들. 엄마, 저희에게 전화해주세요. 뭘 하신 거예요? 이야기해야 해요. 엄마, 이거 중요해요. 제발 받아주세요.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심장이 뛰었다. 몇 주간의 침묵 후 이 갑작스러운 급함이 충격적이었다. 내 손가락이 콜백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다. 내 일부는 그들을 무시하고 싶었다. 내가 경험한 버림받음의 일부분이라도 느끼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 내 아내 어머니는 그 잔인함을 지속할 수 없었다. 나는 전화했다. 지훈이가 첫 번째 벨에서 받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통제된 분노로 팽팽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할머니가 집에 건설 크루가 있다고 전화했어요. 어머니 집에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에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팔았어요. 침묵.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집을 팔았어요, 지훈아. 서류는 3주 전에 완료됐어. 하지만 그건 우리 상속재산이에요. 아이들의 미래 대학 기금이에요. 우리 은퇴 안전망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각 문장마다 높아졌다. 저희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팔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나는 말했다. 내 집이었으니까. 엄마, 이건 엄마답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마도 자존감? 아니면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깨달음? 당신이 나에게 사라지라고 했잖아. 나는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래서 몇 가지 변화를 만들었어. 문자 그대로 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툼이었다고요. 내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 배경에서 소영이가 질문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헬렌, 제발 이게 실수라고 말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집은 어머니 가문에 몇 대째 내려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상속재산은? 각각을 위해 대학 기금을 설정했어요. 나는 말했다. 18세가 되면 돈을 받을 거예요. 우리 관계와 상관없이 그 부분은 절대 의문의 여지가 없었어. 더 침묵. 그러고 나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제발 이걸 대면해서 이야기해야 해요. 나는 다음날 커피를 마시기로 동의했다. 공공장소가 어떻게든 더 안전해 보였다. 그들은 내가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다. 둘 다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다. 내 아들이 나를 보자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의 복잡한 혼합이었다. 달라 보이세요. 내가 앉으면서 그가 말했다. 나는 수십 년간 해왔던 보수적인 컷보다 더 짧고 현대적으로 스타일링한 머리를 했다. 새로운 옷도 전에 입어본 적 없는 색깔의 린넨 바지와 실크 블라우스도 달라졌어요. 나는 대답했다. 소영이가 나를 살펴봤다.
그녀의 표정은 경계심에 찬 것이었다. 어디서 살고 계세요? 저희가 집에 갔는데 새 주인이 어머니가 몇 주 전에 이사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해변 근처에 콘도를 샀어요. 해변이요? 지훈이가 되풀이했다. 엄마는 해변을 싫어하셨잖아요. 모래가 어디든 들어간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나는 단순히 산으로 가는 휴가를 선호했던 아버지의 취향에 맞췄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훈이의 도시여행 선호에 맞춰서 내 자신의 욕망이 너무 깊이 묻혀서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까지 꽤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긴장된 침묵이 우리 주위에 떨어졌다. 카페는 정상적인 삶으로 윙윙거렸다. 공부하는 학생들, 수다 떠는 커플들, 주문을 외치는 바리스타들. 우리 테이블은 긴장된 감정의 거품 안에 갇힌 것 같았다. 왜요? 지훈이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커피에 설탕을 젓는데 시간을 들였다. 지훈아, 네가 나에게 한 말 기억해? 너희 둘 다. 그는 부끄러워하는 품위가 있었다. 저희가 화났었어요. 사람들은 화날 때 의미하지 않는 말을 해요. 어떤 말들은 취소할 수 없어요. 나는 대답했다. 어떤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벌인가요? 소영이가 눈을 번뜩이며 물었다. 우리 상속재산을 팔아서 우리를 벌주는 거예요? 아직 너희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그리고 아니야, 이건 벌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결과요? 내 아들이 당황해 보였다. 수년간 나는 가족 안전망이었어. 베이비시터, 비상자금, 보장된 상속재산. 너희는 나를 당연하게 여겼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집은 결국 너희 것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손을 들었다. 너희가 나에게 사라지라고 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어.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깨어났어. 나는 너희의 미래 대신 내 현재를 위해 은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냥 모든 걸 팔아버린 거예요. 내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십 년의 가족 역사를. 모든 건 아니야. 사진 앨범, 가족 유품들은 보관했어. 그것들은 언젠가 여전히 너희가 상속받을 거야. 하지만 집은 팔았어. 그 돈을 사용해서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영이가 지쳐서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새 콘도 사진들을 보여주고 어린이 병원 기부에 대해 말하고 내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여행할 거예요. 내가 덧붙였다. 다음 달에 알래스카 크루즈를 예약했어요. 그 후에는 아마 유럽. 그들은 시선을 교환했다. 분명히 그들이 알았던 수능적인 어머니이자 할머니와 이 새로운 버전의 나를 조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마침내 물었다. 당신의 손자들은? 그 질문이 과력을 맞췄다. 내 조심스럽게 구축된 침착함이 흔들렸다. 끔찍하게 그리웠어요.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너희는 나에게서 공간을 원한다고 분명히 했잖아. 더 적은 방문을 의미했어요. 완전한 실종이 아니라. 소영이가 외쳤다. 쌍둥이들이 계속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우리는 몸이 안 좋으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나는 관찰했다. 뭐라고 말해야 했겠어요? 지훈이가 요구했다. 우리가 싸웠고 어머니가 그들의 상속재산을 팔고 한마디도 없이 이사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화할 수 있었잖아. 나는 지적했다. 지난 6주 동안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었어. 어머니도 그러실 수 있었잖아요. 그가 반박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막다른 골목이 우리 사이에 뻗어 있었다. 나 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어요. 마침내 내가 말했다. 너희 삶에서 내 역할로 정의되지 않고서. 그리고 그게 누구세요? 지훈이가 어조를 약간 부드럽게 하며 물었다. 아직 발견하고 있어요. 소영이가 앞으로 기댔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다. 헬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의도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좌절했어요. 네, 우리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를 잃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니면 내가 대표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야? 무료 육아, 재정적 안전, 상속의 약속.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내 존재가 질식시킨다고, 내 도움이 간섭이라고, 내 사랑이 통제적이라고 분명히 했잖아. 엄마, 지훈이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화났지만 어머니 사랑하기를 멈춘 적은 없어요. 존경 없는 사랑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말했다. 더 이상은. 그 말들이 우리 사이에 무겁게 진실과 함께 걸려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그가 물었다. 어머니는 집을 팔았어요. 이사했어요. 어머니의 요점을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나는 내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키운 이 남자, 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이 사람. 나는 그가 있었던 소년과 그가 된 아버지를 봤다. 그의 턱선에서 남편을, 그의 손 모양에서, 그의 완고함에서, 그의 정의감에서 나 자신을 봤다. 그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어. 이어진 대화는 어려웠다. 고통스러운 진실들이 나타났다. 오랫동안 억압된 감정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지훈이가 이제 차갑고 잊혀진 그의 커피를 바라보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집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가 인정했다. 그 말들이 그에게 비용이 드는 것 같았다. 장사꾼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 장기 재정 계획의 일부였어요. 너희의 재정 계획에는 내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구나. 나는 관찰했다. 그가 움찔했다. 그렇게 말하면 끔찍하게 들려요. 어떻게 달리 말해야 할까? 가족 유산으로? 세대부로? 연속성으로? 소영이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팔아야 했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렇게 화냈을 거예요? 그들은 시선을 교환했다. 침묵 속에서 답이 명확했다. 그게 내가 생각한 거야. 나는 말했다. 너희에게 내 가치는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되어버렸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지훈이가 항의했지만 그의 눈이 내게서 미끄러져 나갔다. 그냥 이야기하기 위해 베이비시팅을 부탁하거나 휴일 계획을 논의하거나 집에 필요한 수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언제 전화했지?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너희 둘을 사랑해요. 나는 계속했다. 쌍둥이들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은 거래적이어서는 안 돼요.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판단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제가 하는 것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것처럼 그 비난이 아팠다. 그런 기분이 들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랬어요. 아이들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제안들, 집안일에 대한 유용한 팁들, 어머니가 방문하실 때 물건들을 재배치하는 방식, 마치 재정리 방식이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천장. 나는 기억하며 중얼거렸다. 네, 천장이요. 소영이가 말했다. 주말 외출해서 돌아와서 모든 게 옮겨져 있는 걸 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제 집이 정말로 제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선택이 존중받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내가 회방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지훈이가 덧붙였다. 우리가 쌍둥이들에게 사준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태블릿. 묻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소영이가 끼어들었다. 그냥 어머니 방식이 더 낫다고 결정하셨죠. 그것의 진실이 불편하게 자리 잡았다. 내가 너무 확실했나? 내 오름을 너무 확신해서 듣기를, 그들을 유효한 접근법을 가진 성인으로 보기를 멈췄나? 실수했어요. 나는 인정했다.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계를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갈등 회피적이었어요. 지훈이가 말했다. 문제들을 직접 다루는 대신 원망이 쌓이도록 놔뒀어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인정들과 함께 앉았다. 우리 사이의 균열이 비난에서 더 복잡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인식이었을까? 이해를 향한 첫걸음. 쌍둥이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해요. 잠시 후 소영이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어른들은 때때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지훈이가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아이들에게 나를 악역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어머니를 위한 카드를 만들었어요. 지훈이가 덧붙였다. 차에 있어요. 오늘 어머니를 만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금이 갔다. 물론 만나고 싶어요. 모든 일 후에도 그들은 이 일에서 무죄야. 너희 둘과의 내 문제들은 그들에 대한 내 사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소영이가 나를 살펴봤다. 정말 변하셨네요. 그렇죠? 머리와 옷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정의되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지 재발견해야 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세요? 지훈이가 이전 질문을 메아리치며 물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호기심으로 아직 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너무 늦기 전에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할머니가 되는 것을 넘어선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요. 크루즈, 그가 기억했다. 다음 달 알래스카, 그리고 가을에 유럽, 혼자서. 네, 그는 이것에 대해 걱정스러워 보였다. 외롭지 않나요? 가족에게 둘러싸여서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 외로워요. 나는 정정했다. 이건 목적이 있는 고독이에요. 또 다른 어려운 진실이 흡수되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소영이가 망설이며 물었다. 집이 아니라요. 그건 끝났다는 것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관계를 그러고 싶어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요? 지훈이가 물었다. 즉시 베이비시팅을 위해 이용할 수 없을 거예요. 너희 계획에 맞추기 위해 내 계획을 재정리하지 않을 거예요. 요청받지 않으면 조언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계에 대해 더 직접적이어야 해요. 소영이가 덧붙였다. 원망이 쌓이도록 놔두는 대신.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쌍둥이들의 할머니일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께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넘어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해결책이 아니었다. 아직은 쉬운 수리를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인정이었다.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을 위한 필요한 기반. 내 새 집을 보고 싶어요? 나는 제안했다. 이번 주말에 쌍둥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분명했다. 그리고 카드들은? 나는 물었다. 카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지훈이가 차로 가서 반짝이와 흔들거리는 손글씨로 덮인 2개의 도화지 작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할머니가 그리워요. 하나가 익혔다. 제발 돌아와요. 다른 하나가 말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글자들을 따라갔다. 어른들의 복잡함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마음들로부터의 이 메시지들. 나도 그들이 그리웠어요. 내 목소리가 메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죠? 소영이가 물었다. 나는 탁자 건너편에 이 2 사람을 생각했다. 내가 키운 내 아들, 내가 이해하려고 애썼던 내 며느리, 우리 사이의 상처, 그 아래의 사랑. 앞으로 나는 단순하게 말했다. 때로는 따로, 때로는 함께, 하지만 전보다 더 정직하게. 도화의 깔끔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완벽한 조화나 즉각적인 치유의 약속도 없었다. 그저 새로운 길에서의 주저하는 첫걸음들. 목적지는 불확실하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앞으로 2달 후 우리는 새로운 정상을 확립했다. 완벽하지도 항상 편하지도 않지만 우리 관계가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정직한 일요일 저녁 식사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전히 내 숨을 벅게 하는 바다 전망에 있는 내 콘도에서. 첫 번째 방문은 어색했다. 쌍둥이들이 내 조심스럽게 배치된 공간을 뛰어다니고 지훈이와 소영이가 전통적인 한옥 미학과 너무 다른 내 현대적인 가구와 화려한 작품들을 보며 시선을 교환했다. 매우 밝네요. 소영이가 청록색 액센트 벽과 추상 그림들을 보며 댓글했다. 이제 색깔을 좋아해요. 나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무채색 톤은 충분히 가졌어요. 쌍둥이들은 아이들이 그러듯 즉시 적응했다. 그들은 게스트룸을 자신들의 방이라고 주장하며 장식용 베개들을 재배치하고 다음 방문을 위한 특정 간식들을 요청했다. 나는 그들을 놔뒀다. 그들이 내 새로운 공간에서 소유권을 느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훈이는 더 어려워했다. 엄마 같지 않아요. 저녁 식사 후 내 발코니에 서서 그가 말했다. 정확히 나 같아요. 나는 정정했다. 그냥 너가 익숙한 내가 아닐 뿐이야. 그는 나를 살펴봤다. 평생 나를 알아왔지만 이제야 명확하게 보고 있는 이 아들. 계속 엄마가 옛 동네로 이사 돌아간다고 발표하실 거라고 기대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알아요. 그냥 다른 사람 같으세요. 다른 게 아니야. 나는 말했다. 더 나 자신이야. 알래스카가 나를 더욱 변화시켰다. 숨막히는 야생의 시빌, 청록색 물로 떨어지는 빙하들, 배 옆에서 숨쉬는 고래들. 하늘을 가로질러 춤추는 북극광. 나는 모든 항구에서 쌍둥이들에게 엽서를 보냈다. 그들을 위한 작은 기념품들을 모았다.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전에 그랬을 것처럼 매일 집에 전화하지 않았다.
나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공유하지 않는 경험들을 즐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크루즈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 자신들만의 변화 이야기를 가진 다른 혼자 여행자들. 아내의 죽음 후 사진을 발견한 호라비. 수십 년간 교실에서 보낸 후 혼자 국립공원들을 하이킹하는 은퇴한 교사. 40년 기업 경력을 떠나 도예가가 된 여자. 70 후의 자유. 내 새 친구 엘레인이 그것을 불렀다. 늦은 인생에 예상치 못한 선물. 태닝되고 활기차게 돌아왔을 때 쌍둥이들은 내 이야기들에 매혹되었다. 우리는 식탁에 지도를 펼치고 작은 손가락들로 내 여정을 따라갔다. 연어를 잡는 곰들, 원주민 예술, 고요한 불에 반사된 산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다음에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엠마가 물었다. 너희가 더 클 때 아마도. 나는 말했다. 어떤 여행들은 혼자 하기 위한 거야. 지훈이가 이것에 눈썹을 올렸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설거지를 도우며 그가 인정했다. 더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우리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나는 정정했다.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변화들을 강제했어. 우리의 새로운 배치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다. 나는 수요일 오후에 일주일에 한 번 베이비시팅을 한다. 내 선택, 내 일정. 일요일 저녁 식사는 내 콘도와 그들 집 사이에서 돌아간다. 나는 쌍둥이들의 학교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 참석하지만 모든 연습이나 숙제 시간에는 아니다. 소영이와 나는 조심스러운 휴전을 확립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부엌에 들어갈 때 더 이상 기분이 상하지 않고 나는 제안하기 전에 묻는 법을 배웠다.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즈문 혼자 있는 순간에 그녀가 말했다. 자신의 가족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계속할 공간을 주었다. 나도 때때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지훈이의 아내나 쌍둥이들의 엄마처럼 내 정체성이 내 역할들에 삼켜진 것 같았어요. 너무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거의 눈치채지 못해요. 나는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의 선택들에 대해 엠마와 이든에게 무엇을 모델링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엠마에 대해. 나는 내 소녀의 관찰력 있는 눈들을 생각하며 동의했다.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소영이가 고백했다. 작은 수채화들이지만 내 것인 뭔가예요. 이 주저하는 연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여자 대 여자로서 우리 재건 노력 중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것처럼 느껴진다. 차질들이 있었다. 학교 방학 동안 커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쌍둥이들을 봐달라는 것을 거절했을 때의 긴장된 교환. 내 콘도에 맞지 않는 일부 가족 가구를 파는 것을 언급했을 때 지훈이의 순간적인 원망. 그들이 내 생일에 전화하는 것을 잊었다가 단순히 사과하는 대신 변명을 만들었을 때의 내 자신의 상처. 옛 패턴들이 스트레스나 피로의 순간에 다시 나타난다. 다른 점은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다루고 조정한다는 것이다. 엄마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하곤 했어요. 그런 대화 중 하나 후에 지훈이가 관찰했다. 이제는 그냥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그게 나쁜가요?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가 인정했다. 아마 더 건강할 거예요. 지난주 그는 내 유럽 여행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었다. 내 스웨터들을 개면서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엄마. 우리가 어머니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든 것.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상의하지 않고 집을 판 것에 대해 미안해요. 나는 대답했다. 반동적이었어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 우리에게 경고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행복하게 어머니 인생을 사시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떤 상속재산보다 가치가 있어요. 그 말이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다. 사과이자 인정 둘 다. 무서웠어요. 그가 내 신발들을 여행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고백했다.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을 바꾸셨을 때, 우리가 어머니를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완전히 잃을 수는 없어.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너희 편의를 위해서만 존재했던 나의 버전은 잃었지. 그가 움찔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 전에 가졌던 것보다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었어. 나는 정정했다. 이게 더 낫지. 그렇지 않아? 때때로 더 어렵지만 더 나아.
그가 동의했다. 그래도 때때로 한옥이 그리워요. 집 자체를 그리워하는 거야? 아니면 그것이 대표했던 것을? 둘 다 생각해요. 안전, 연속성,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약속. 변화가 유일한 상수야. 나는 엘레인이 알래스카에서 나에게 말했던 것을 인용했다. 언제부터 그렇게 철학적이 되셨어요? 그가 놀렸다. 존재하는 대신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대답했다. 그가 그때 나를 안았다. 여전히 그가 있었던 소년의 메아리를 품고 있는 이 성장한 아들. 자랑스러워요, 엄마.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가요? 조금. 나는 웃었다. 하지만 받아들일게요. 그가 떠난 후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서서 파도 위에 은빛을 칠하는 달빛을 지켜봤다. 이틀 후면 파리에, 그 다음에는 로마에, 그 다음에는 바르셀로나에 있을 것이다. 꿈꿨지만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곳들. 쌍둥이들이 내 여행을 위한 스크랩북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다. 사진들과 기념품들을 위해 준비된 페이지들. 어머니가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엠마가 설명했다. 돌아올 때. 만약이 아니라. 거리에도 불구하고 귀환의 가정, 연속성, 독립에도 불구하고 소속감. 아마도 그것이 우리 재건의 핵심일 것이다. 사랑이 지속적인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 경계가 연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킨다는 것. 모든 결함과 필요와 분리된 정체성들과 함께 서로를 명확하게 보는 것이 맹목적인 헌신이 결코 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완벽하지 않다. 항상 쉽지도 않다. 하지만 전에 결코 없었던 방식으로 진실하다. 나는 파리의 카페에서 이것을 쓰고 있다. 세느강이 흘러간다. 가을 하늘 아래 회색, 녹색으로. 교회 종들이 시간을 알린다. 인간의 기쁨과 슬픔의 세기들을 가로질러 떠다니는 그들의 소리. 생각에, 기억에, 나를 여기로 데려온 이상하고 구불구불한 길에 대한 감사에 빠져있는 동안 내 커피가 차가워졌다. 6개월 전 나는 내 아들의 거실에 서서 모든 것을 바꿀 말들을 들었다. 엄마, 그냥 사라져버리면 안 될까요? 나는 사라졌다. 아마도 그들이 의미한 방식은 아닐 것이다. 조용한 묵인이나 상처받은 후테로가 아니라 나는 당연하게 여겨진 여자로서 사라졌고 새로운 누군가로서 다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속한 누군가로서. 웨이터가 내 컵을 다시 채우며 내 일기장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가 물었다.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내 제한된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내 이야기를 73세에 살 거라고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어제 나는 몽마르트르의 계단을 올랐다. 자주 멈춰서 숨을 고르지만 도움 제안을 거절하면서 꼭대기에서 나는 내 초상화를 스케치한 거리 예술가 옆에 앉았다. 흥미로운 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가 말했다. 많은 변화를 봐온 눈들이에요. 그가 알기만 한다면. 내 전화가 지훈이의 메시지로 울린다. 돌아오시면 일요일 저녁 식사 여전히 하시는 거죠? 쌍둥이들이 어머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나는 답장을 친다. 놓칠 리 없지. 나도 깜짝 선물이 있어. 이 쉬운 교환은 우리 사이에 얼어붙은 강처럼 침묵이 뻗어있던 몇 달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말들이 다시 흐른다. 때로는 어색하게, 때로는 상처의 여전한 저리와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간다. 치유는 선형적이지 않았다. 차질들이 있었다. 옛 패턴들이 다시 나타나고 기대가 내 새로운 경계와 충돌하는 순간들. 내가 여행을 2주 연장했을 때의 긴장된 전화. 내 콘도에서 추수감사절을 주최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소영이의 팽팽한 미소. 내가 로마에서 사귄 친구들을 언급했을 때 지훈이의 순간적인 원망. 우리 없이도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한 화상통화에서 그가 말했다. 그의 어조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동의했다. 그렇다고 너희가 그립지 않다는 뜻은 아니야. 이것이 내가 여전히 배우고 있는 균형이다. 단절 없는 독립, 이기심 없는 자기결정, 희생 없는 사랑. 내일 나는 루브르를 방문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로마에 있을 것이다. 내 손자들이 내 모험에 대해 묻는 메시지들을 보낸다. 소영이가 내가 베니스의 곤돌라에서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설정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전에는 경박하다고 여겼을 무언가. 할머니가 이제 우리보다 멋져요. 엠마가 친구들에게 말하며 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내가 더 멋진 걸까? 아니면 단순히 더 진실한 걸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그렇게 좁게 정의하지 않았다면
내가 쭉 있었을 수 있었던 여자. 엄마, 그냥 사라져버리면 안 될까요? 로 시작된 위기가 수십 년간 피해오던 질문들과 대면하도록 강제했다. 어머니, 할머니, 과부를 넘어서 나는 누구인가? 내 남은 시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잘 산 삶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여전히 답들을 발견하고 있다. 죄책감 없이 내 욕망을 우선시하는 것을 여전히 배우고 있다. 자기관리와 가족 연결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여전히 항해하고 있다. 지난주 나는 에펠탑에서 화상통화를 했다. 쌍둥이들의 얼굴이 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내가 아래 반짝이는 도시를 보여주기 위해 패닝하는 동안 그들의 흥분이 명백했다. 곧 집에 오세요? 이든이 물었다. 2주 후에 나는 약속했다. 좋아요, 엠마가 선언했다. 아빠는 팬케이크를 제대로 못 만들어요. 나는 웃었다. 방문할 때 만들어줄게요. 하지만 매주 일요일은 아니죠. 지훈이가 프레임에 들어오며 끼어들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자신의 삶이 있으시니까. 그 간단한 인정이 파리의 햇살보다 나를 더 따뜻하게 했다. 내 분리됨을 인식하고 존중하고 어쩌면 심지어 감탄하는 내 아들. 나중에 소영이가 통화에 합류했다. 내년 여름에 아이들을 유럽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일부분에 대해 저희 가이드가 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어요? 그 초대는 여행 계획 이상을 나타냈다. 그것은 내 경험에 대한 인정이었고 내 새로 찾은 전문성, 전통적인 할머니 역할을 넘어선 가치의 인식이었다. 그러고 싶어요. 나는 말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도 가족 시간을 가져야 해. 당신의 가족이요. 그녀가 대답했다가 작은 미소와 함께 덧붙였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해요. 이것이 고통으로부터 나온 선물이다. 의무보다는 선택에 기반한, 말하지 않은 기대보다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더 정직한 관계. 때때로 가장 깊은 상처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 그리고 때때로 그 상처들이 마침내 우리 자신을 먼저 두도록 강제한다. 나는 여행하는 곳마다 침실 옆 탁자에 내 가족의 작은 사진을 둔다. 그것은 관계가 진화한다는 것을,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사랑이 우리의 최악의 순간들조차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해가 지고 있다. 파리를 금색과 장미색으로 칠하면서 나는 와인 한 잔을 주문했다. 전에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습관에서 할머니, 과부에게 방종이 부적절하다는 어떤 잘못된 감각에서 거부했던 작은 즐거움들. 옆 테이블의 젊은 커플이 속삭이고 웃으면서 가까이 기댄다. 나는 미소 지으며 초기의 남편과 나를 기억한다. 열정, 계획들, 우리의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정복할 것이라는 확신. 여러 면에서 그랬다. 하지만 그의 이른 죽음이 나를 표류하게 만들었다. 모성애의 내 유일한 남은 정체성으로 매달리게. 그가 지금의 나를 알아볼까? 파리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는 이 여자를. 그가 결코 본 적 없는 색깔을 입고 현대적으로 자른 회색 머리. 그가 일부가 아닌 계획들을 만드는. 그가 알아볼 거라고 생각한다. 그가 50년 전 그를 끌어당겼던 나의 본질을 볼 거라고 생각한다. 수십 년간의 돌봄과 타협 아래 묻힌 정신. 완전히 살아. 그가 그 마지막 병원 날들에 나에게 말했다. 약속해. 그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는데 28년이 걸렸다. 완전히 산다는 것이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라는 것을.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오고 나는 작은 호텔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내일은 또 다른 탐험의 날, 자아 발견의 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의 날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2주 후에 나는 집에 갈 것이다. 메이플 스트리트의 한옥이 아니라 바다 옆 내 콘도로, 내 가족과의 일요일 저녁 식사로, 우리가 여전히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함께함과 독립의 섬세한 균형으로. 아이러니는 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나에게 사라지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마침내 그들에게, 나 자신에게 보이게 되었다. 때때로 사라지는 것은 누군가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헬렌의 변화가 당신에게 공감되었나요? 나이에 상관없이 용기, 재창조, 치유하는 가족관계의 일상 이야기들을 위해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